미나가 임신했어. 내가 책임져야지. 58세 정숙의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도연은 회사 후배인 32세 미나와의 불륜 끝에 이혼을 요구했어요. 가족들마저 정숙을 탓하며 등을 돌렸죠. 쫓겨나듯 집을 나온 정숙은 바닷가 마을에서 홀로 찻집을 열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초췌한 모습의 도연이 찾아왔어요. 그 아이가 이상해. 혈액형이 안 맞아. 미나가 낳은 아이의 혈액형이 도연과 맞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병원에서 밝혀진 진실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시켰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한옥마당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58세의 정숙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죠. 30년 동안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남편 도연의 아침밥을 차리고 딸 수진이 교사로 나갈 때 입을 옷을 챙겨주고 의사인 아들 성우가 병원에서 먹을 도시락까지 준비하는 것이 정숙의 하루였습니다.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지만 정숙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 도연의 모습이 달라졌거든요. 60세의 도연은 중소기업 임원으로 겉보기에는 여전히 성실한 가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연이 퇴근 후 집에 돌아올 때 이상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여자 향수 냄새였죠. 정숙은 마루에 앉아있던 도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도연은 신문을 보던 손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 별거 아니야. 왜 그래? 정숙은 코끝에 맴도는 달콤한 향수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도연은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뭐. 하지만 정숙의 직감은 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낯선 기운이었거든요. 며칠 뒤 저녁 도연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정숙은 소파 위에 놓인 도연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는데 발신자는 미나라는 이름이었죠.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나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연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정숙이 물었습니다. 여보, 미나라는 분이 누구세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회사 후배야. 새로 들어온 직원이고.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일 때문에 연락하나 봐요. 도연은 핸드폰을 급하게 집어들며 답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 당신이 뭘 알겠어.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의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도연의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8시면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죠.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몸은 괜찮으세요? 도연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졌어. 당신이 뭘 알아?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태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죠. 오후에 정숙은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 다니던 길을 걷다가 우연히 도연의 회사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길 모퉁이에 있는 카페 앞에서 정숙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연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도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죠. 정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여자는 32세 정도로 보이는 미나였습니다. 정숙은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도연은 미나의 손을 잡고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미나는 수줍게 웃으며 도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숙은 그 자리에서 뛰어들어가 도연을 추궁하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정숙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것이 정말일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이 착각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이 미나의 손을 잡던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평상시처럼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없었죠. 저녁 무렵 도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왔어요? 정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회의가 길어져서 죽겠더라.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의요? 몇 시까지 하셨어요?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5시쯤까지. 그 후에 동료들이랑 차 마시면서 이야기했어. 정숙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었거든요. 자신이 본 것은 분명 3시쯤이었으니까요. 정숙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동료분들이 누구세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자세히 물어? 그냥 회사 사람들이야.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혹시 저한테 숨기는 일 있으세요? 도연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뭘 숨겨? 당신은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의심해? 정숙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상해서 그래요. 요즘 너무 달라지셨잖아요. 도연은 정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달라진 게 뭐가 나빠? 나도 변할 권리 있어. 정숙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봤어요. 젊은 여자랑 함께 있는 거. 도연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뭐, 당신이 뭘 봤다는 거야?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미나라는 사람이죠? 회사 후배라고 하신.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회사 일로 만난 거야.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일로 만나는데 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도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지쳤어. 30년 동안 이 답답한 집에서만 살았는데 이젠 나도 내 인생 살고 싶다고. 그 말은 정숙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답답한 집이라는 표현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정숙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한 시간은 뭐였어요?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의무였어. 책임감으로 해온 일이야. 하지만 이제는 진짜 사랑을 느끼고 싶어. 정숙의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도연은 정숙의 모습을 보고도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안 들어올 거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숙은 홀로 남겨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도연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도연에게서 연락도 없었고 집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하루 종일 멍하니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가정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 돌아온 거였죠.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거든요. 정숙은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어디 계셨어요? 그런데 도연은 정숙의 인사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죠. 이거 서명해. 정숙이 서류 봉투를 열어보니 이혼합 비서였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도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잖아. 이혼 서류야.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이혼 서류라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이런 걸 가져왔어요?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지 않나요?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화로 풀 일이 아니야. 미나가 임신했어.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신이라는 말에 다리가 풀릴 것 같았어요. 임신이요? 정말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됐어. 내가 책임져야지. 정숙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예요? 도연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 나는 그 아이 아버지야. 정숙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었다니요. 그것도 자신보다 26살이나 어린 여자와 말입니다. 정숙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도연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나는 미나를 사랑해. 진짜 사랑 말이야.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30년이 뭐였단 말이에요? 도연은 정숙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도 알잖아.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75세의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왔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도연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이혼? 도연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제 아이를 가졌어요. 책임져야죠. 시어머니는 정숙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꼴이 뭐야? 여자가 남편 잡아두지도 못하고. 정숙은 억울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못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화를 냈습니다. 잘못이 없어? 여자가 아이도 못 낳으면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지. 정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자신을 탓하다니요. 어머니, 아이 못 낳은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핑계대지 마. 여자 구실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집안 망신시키고. 그때 딸 수진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33세의 수진은 교사였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무슨 일 있어요? 도연이 수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수진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혼이요? 왜 갑자기? 도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 그 여자가 임신했고. 수진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정숙은 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좀 도와줘. 아빠를 말려줘. 그런데 수진은 정숙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예상했어요.
엄마가 너무 냉정했잖아요. 정숙은 딸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언제 냉정했어? 수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관심도 없고 항상 집안일만 하고 아빠가 외로웠을 거예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탓하다니요. 수진아, 엄마는 가족을 위해서 그랬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수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희생이라고 하지만 아빠 마음은 몰랐잖아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며느리가 남편한테 신경을 써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정숙은 가족 모두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만들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탓하고 딸까지 등을 돌리다니요. 도연은 서류를 정숙 앞으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서명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정숙에게 돌아갈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집도 제 명의인데 왜 제가 나가야 해요? 도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나가 이 집에서 살겠대. 아이 때문에 환경이 좋아야 하거든. 정숙은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제 집인데요. 시어머니가 정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슨 내 집이야. 시집 왔으면 시집 것이지. 며느리 주제에 집 욕심까지 내고 정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자신을 적으로 돌렸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어 서류에 찍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확인하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끝났어. 정숙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나요? 도연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미나가 다음 주부터 들어올 예정이야. 정숙은 절망적인 기분으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추억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어 정숙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당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을 때 한옥의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얼굴에는 빗물이 아니라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정숙은 서울을 떠나 남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낡은 가방을 끌고 걷던 정숙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58세의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들어갔죠. 사장이 정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집을 찾으세요?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조용한 곳이면 좋겠어요. 너무 비싸지 않은 곳으로.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바닷가 쪽에 괜찮은 곳이 있어요. 작은 상가 건물인데 아래층에서 장사도 할 수 있고요. 정숙은 그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1층은 작은 가게 공간이고 2층은 원룸 형태의 거주 공간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더 보지 않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좋네요. 계약을 마친 정숙은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층 공간을 찻집으로 꾸미기로 결심했어요.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차를 끓였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정숙은 중고 가구점에서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을 사왔습니다.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작은 화분들도 놓았어요. 가게 간판은 해오름 찻집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죠. 찻집 문을 연 첫날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조금씩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이세요? 정숙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차 맛이 좋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할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나?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예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를 마셨어요. 며칠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어부들이 새벽 조업을 마치고 들러서 따뜻한 차를 마셨죠. 마을 아주머니들도 오후에 모여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차를 내주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끔 누군가 정숙의 사연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정숙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정숙은 혼자 찻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역 뉴스가 나오는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도연과 미나였습니다. 기자가 리포트를 하고 있었죠. 서울 종로구의 한 부부가 새로운 신혼집을 마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화면에서 웃고 있었고 미나는 부끄러워하며 도연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정숙의 가슴이 다시 아팠습니다. 저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만 이렇게 외롭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숙은 TV를 끄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 산 걸까요? 30년 동안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며칠 후 정숙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바닷가에 있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너무 차갑게 굴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나만 생각해요. 집안 분위기도 이상하고요. 정숙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 수진이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매일 미나랑 붙어 다녀요. 근데 뭔가 어색해 보여요. 미나는 돈 쓰는 것만 좋아하는 것 같고요. 정숙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수진이 또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요즘 미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세요. 너무 건방지대요. 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선택한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수진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화 안 나요? 억울하지 않아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을 리 없지. 하지만 화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수진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정숙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거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서 괜찮을까요? 정숙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정숙은 다시 1층 찻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를 한 잔 끓여서 마시며 생각했어요. 수진의 말처럼 도연과 미나 사이에 이미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복수나 원망보다는 담담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정숙은 찻집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를 바라봤죠.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진실을 말해줄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정숙은 새로운 삶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오름 찻집을 연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찻집 운영도 안정되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도 예전보다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차를 우리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가을 오후 정숙은 평상시처럼 찻집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단골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마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해가 서쪽 바다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찻집 문이 열렸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어요. 하지만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하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상태였죠. 정숙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도연은 찻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수진한테 들었어. 여기서 찻집을 한다고. 할머니 두 분이 수군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거죠. 정숙과 도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테이블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정숙은 차를 한 잔 우려서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연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정숙아, 나 큰일 났어. 정숙은 도연의 말에 놀랐습니다. 2년 만에 들어보는 도연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세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이상해.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연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혈액형이 안 맞아. 나는 O형인데 아이는 AB형이야.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나는 O형이라고 했어. 그런데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 없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 정숙은 의학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들 성우가 의사였거든요. 정말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미나한테 따졌지. 그랬더니 발끈하면서 나가버렸어.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나갔다고요?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까지 데리고 갔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정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연이 당연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어. 어머니는 미나 없어진 뒤로 우울해하시고 수진이는 나를 비난하고. 정숙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정말로 혈액형이 안 맞는 건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이나 검사했어. 결과는 똑같았어.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야. 정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도연의 아이가 아니라면 미나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럼 미나가 다른 남자와. 도연이 정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나는 완전히 속은 거야. 정숙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미나 같은 여자가 진정으로 도연을 사랑했을 리 없었거든요. 도연이 갑자기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아, 도와줘.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숙은 손을 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이미 끝난 일인데. 도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건 아닐까? 정숙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연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르겠어. 혈액형은 안 맞지만 혹시 모르잖아. 의학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도 있고. 정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예외는 거의 없어요. 성우한테 들어봤거든요. 도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도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2년 동안 다른 남자아이를 키운 거야?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한 일이에요. 도연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나 정말 후회해. 당신을 떠난 걸 후회한다고. 정숙의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정말 도와줘. 정숙은 일어서며 등을 돌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당신 일에 관여할 수 없어요. 도연이 뒤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정숙아, 제발.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도연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 한편에 묘한 불안이 스며들었거든요. 혈액형 불일치, 병원 검사. 뭔가 단순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정숙은 생각했어요. 과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도연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정숙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연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혈액형 불일치, 병원 검사 결과, 미나의 갑작스러운 실종까지 뭔가 단순하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찻집에서 차를 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 정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이에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미나가 어느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지 아니? 수진이 의외라는 듯 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숙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혈액형이 안 맞는다고.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숙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어서.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강남의 삼성병원이었어요. 제가 아는 선배 간호사가 거기서 일하거든요. 정숙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혹시 그 선배분 연락처 알려줄 수 있어? 연락처를 받은 정숙은 바로 서울행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2년 만에 돌아오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삼성병원에 도착한 정숙은 수진의 선배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간호사는 40대 중반의 친절한 여성이었어요. 수진이가 엄마라고 하시네요. 반가워요. 정숙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2년 전에 미나라는 환자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리기 어려운데요. 정숙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제 전 남편과 관련된 일이에요. 아이 혈액형 문제로 큰 일이 일어났거든요.
간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렵지만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미나 씨 맞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2세 정도 되는 여성이요. 간호사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분 기억나요. 굉장히 급박하게 응급실로 오셨었거든요. 조산 위험이 있어서 응급수술을 했어요. 정숙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언제쯤이었나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2년 전 3월 15일이었어요. 기억하는 이유가 그날 응급 환자가 많았거든요.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그날 다른 산모들도 있었나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특히 바빴어요. 응급 환자가 2분이나 있었거든요. 미나 씨랑 또 다른 분이. 정숙이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다른 분은 어떤 분이었나요? 간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분은 수진이가 아는 분이었어요. 같이 교사를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숙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는 분이라고요? 간호사가 기억해내며 말했습니다. 김수진 씨였어요. 수진이가 선배라고 불렀거든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이 그날 아이를 낳았다고요? 간호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몰랐으세요? 수진 씨 어머니 아니세요? 정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확실한가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해요. 그날 밤 2분 다 응급실에서 출산하셨어요. 정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수진이가 그런 중요한 일을 숨겼을까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좀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실수가 있었거든요. 정숙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실수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아이들 팔찌가 바뀐 것 같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날 밤 근무했던 간호사가 실수를 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팔찌가 바뀌었다고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건 없어요. 정숙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아이들이 바뀌었다면 미나의 아이와 수진의 아이가 뒤바뀐 것일까요? 혹시 박 원장님 계세요? 간호사가 안내해 주었습니다. 3층 산부인과에 계세요. 정숙은 박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65세의 박 원장은 경험이 많은 의사였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박 원장이 정숙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숙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나와 수진의 출산, 혈액형 불일치, 신생아실 실수 의혹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박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큰 문제네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숙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원장님,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관련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정숙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설득해 볼게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박 원장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밟아보죠. 정숙은 병원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의 예감이 맞을까요? 도연이 키우고 있던 아이가 실제로는 수진의 아이이고 수진이 키우고 있던 아이가 미나의 아이일까요?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박 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숙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박 원장의 진료실에 도착했을 때 도연도 와 있었어요. 정숙이 들어오자
도연은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박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앉으세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숙과 도연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어요. 박 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박 원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도연 씨가 지금까지 키우신 아이는 정말로 도연 씨의 친손자가 맞습니다. 정숙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친손자라고요? 박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아이는 수진 씨의 친자식입니다. 즉, 정숙 씨의 친손자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미나는? 박 원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미나 씨가 낳은 아이는 도연 씨와 전혀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남자의 아이였어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정말 아이들이 바뀐 건가요? 박 원장이 무겁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년 전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실수가 있었던 게 맞네요. 도연이 머리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친손자를 버린 거야? 박 원장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미나 씨의 진짜 아이는 이미 입양 절차를 거쳐 다른 가정으로 갔어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입양이라고요? 박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미나 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입양 기관에 맡겼더군요. 그 과정에서 진실을 숨겼고요. 도연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완전히 속인 거야. 박 원장이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미나 씨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친 거죠.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연이 당연한 대가를 치른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고한 아이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수진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박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도연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내 친손자를 버리고 남의 아이를 키웠다니. 정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네요. 하지만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도연이 정숙을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정숙아,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정숙은 등을 돌리며 답했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박 원장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나 씨가 사라졌어요. 도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박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미나 씨가 해외로 도주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상당한 돈을 가지고 말이에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돈이요? 박 원장이 답했습니다. 도연 씨로부터 받은 돈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까지 합쳐서 상당한 액수라고 해요. 도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라고요? 박 원장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가 여러 남자들에게 같은 수법을 썼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기 혐의로 수배령을 내렸어요. 정숙은 미나의 계획적인 범행에 경악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였어요. 도연이 무너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바보였어. 30년 결혼 생활을 그런 여자 때문에 망쳤다니. 정숙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박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연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너무 많은 것들이 깨어졌어요.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적어도 손자라도 볼 수 있게 해줘. 제발.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건 수진이가 결정할 문제예요. 제가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수진 씨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야겠네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볼게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정숙아, 나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정숙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드렸어요. 이제 각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예요. 병원을 나서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치유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거짓은 끝났습니다. 진실 앞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때였어요.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 후, 정숙은 다시 해오름 찻집에서 평상시처럼 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 수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숙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래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 쓰러졌는데? 오늘 오후에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져서 119에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와주실 수 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도연을 용서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알겠어. 내일 아침에 갈게. 수진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에는 수진과 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 정숙을 끌어안았습니다. 성우도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아빠 상태는 어때? 성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많이 위험해요. 심장에 큰 손상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어요. 정숙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도연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수진이 정숙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가 보세요. 아빠가 엄마 이름을 계속 불러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후회하고 계셔요. 의식이 있을 때 엄마 얘기만 하세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정숙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계속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데요. 수진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세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정숙이라는 분을 계속 부르시네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가 보세요. 마지막 일 수도 있어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며 중환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 손잡이를 잡기 어려웠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환자실은 각종 의료기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이 도연의 침대 옆에 다가갔을 때 도연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정숙아, 도연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도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숙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도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로야. 아마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정숙의 가슴이 아팠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도연이 떨리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손 좀 잡아줘. 정숙은 망설이다가 도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도연의 손은 차갑고 마른 가지처럼 느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바보였어. 30년을 함께 한 당신을 버리고 그런 여자한테 속았어. 정숙도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도연이 더 세게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해줘.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함께 웃던 날들, 힘들 때 서로 의지하던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들 모두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어린아이가 들어왔습니다.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는데 수진이 키우고 있던 아이였어요. 할아버지, 아이가 침대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수진이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조용히 해야 한다고 했잖아. 도연이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못 놀아줘서 미안하구나. 진우가 도연의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같이 놀아요. 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빨리 나을게.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가족은 가족이었거든요. 도연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진우를 잘 돌봐줘. 내가 못다 해준 것들을 당신이 해줘.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잘 키울게요. 도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정숙은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도연의 상태가 위중했거든요. 새벽 무렵 도연이 정숙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이 세상을 떠난 지 3일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용한 가족장으로 진행되었어요. 정숙은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옛 한옥집 사람들과 도연의 직장 동료들이 와 있었어요. 하지만 미나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상가 한편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과 성우가 상주로서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정숙 옆에 앉아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안 일어나요? 정숙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이제 아프지 않으실 거야. 진우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할머니도 하늘나라 가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진우랑 더 오래 있어야지.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숙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힘들었던 이별, 그리고 마지막 화해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수진이 정숙 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너희들이 더 힘들 텐데.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아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성우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평안해 보였어요. 정숙은 두 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이제는 앞으로만 보자. 진우도 잘 키우고 말이야.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정숙은 수진과 성우 그리고 진우와 함께 예전 한옥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나가 가져간 것들도 있고 도연이 마지막에 정리한 것들도 있었죠. 정숙은 옛날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어린 수진과 성호가 웃고 있는 모습, 젊은 시절 도연과 정숙이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들 가져가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사진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추억들만 기억하자. 성우가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었어. 진우가 신기해하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와, 진짜 커요. 정숙은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가족들과 함께했던 많은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정리를 마치고 정숙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바닷가로 내려갈 거야. 거기서 찻집하면서 살 거야.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괜찮으세요? 정숙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정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끔 진우랑 놀러 갈게요. 정숙이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그럼 좋지. 언제든 환영이야. 진우가 정숙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바다 보러 갈 거예요? 정숙은 진우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사는 곳에는 예쁜 바다가 있어. 진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나도 가고 싶어요. 정숙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맛있는 차도 끓여줄게. 다음 날 정숙은 해오름 찻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비운 찻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바닥을 청소하며 정숙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어요. 며칠 후 단골 할머니가 찻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서울 다녀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정숙은 차를 우리며 답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제 정리됐어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아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거짓은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사장님 같은 분은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그날 오후 정숙은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에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바람이 정숙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았어요. 찻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진우와 통화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진우의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도 진우 보고 싶어? 다음 주말에 엄마랑 같이 놀러와. 진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진짜요? 바다에서 놀 수 있어요? 정숙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모래성도 만들고 조개도 주워보자. 통화를 마친 정숙은 찻집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이 보였어요. 진우 같은 손자가 있고 다시 화해한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봄이 되어 찻집 주변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벚꽃과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정숙은 새로운 손님을 맞으며 따뜻한 차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은 정숙의 온화한 미소에 편안해했어요. 저녁 무렵 정숙은 2층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세월의 눈물과 아픔이 이제는 부드러운 미소로 변해 있었어요.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구나. 아픔의 때도 있고, 치유의 때도 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정숙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해오름 찻집의 하루가 평온하게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